8단원 도시단원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중단원 3과 중단원 4를 함께 묶어서 배우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페이지는요, 151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크게 3개의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도시화입니다. 도시화, 선진국의 도시화와 개발도상국의 도시화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도시 문제이고요. 선진국의 도시 문제와 개발도상국의 도시 문제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도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살기 좋은 도시이죠.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 그 다음에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한 설계, 이런 수행평가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 배운 내용 확인할까요? 교통이 편리하여, 주변 지역은 교통이 편리하여 행정, 금융기관, 백화점, 대기업의 본사 등이 밀집되어 있다. 그렇습니까? 자, 이런 주요 업무라고 하죠. 이런 걸 중요 업무라고 불러요. 이런 중요 업무가 밀집되어 있는 건 주변이 아니라 도심, 중심 업무지구 도심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도시화 공부하도록 합시다. 도시화. 자, 도시화란 뭐냐? 도시화란 도시의 수가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증가한다. 그 도시에 뭐가 넓어질까요? 도시의 면적, 몸집이 커지는 거예요. 면적이 넓어진다. 자, 도시화로 인해서 도시화가 진행되는 도시는요, 인구가 증가하겠죠. 왜 인구가 증가하냐? 인구가 유출되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유입되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자, 주민들의 경제활동, 주민들은 주로 어떤 산업에 종사하는가? 농업이 아니라 공업, 제조업, 상업, 서비스업, 이런 거에 주로 종사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도시 수가 많아지고 도시 규모가 커지고 도시 인구가 증가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걸 우리는 도시화라고 합니다. 자,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도시화율이라고 불러요. 도시화율. 자, 전체 인구 중에 도시 사는 사람 인구 비율을, 자, 그럼 이 도시화율을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약간의 S자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합니다. 자, 도시화율 초기 단계, 거의 도시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죠. 자, 이 초기 단계, 농촌 지역, 농업 중심의 사회이죠. 그 다음에 가속화 단계, 이제 산업이 발달하면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시기예요. 농촌 인구가 도시로 모여들면서 도시 인구가 증가하는 가속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 인구가 이미 충분하게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종착 단계예요. 종착. 종착은 도착 지점, 마지막에 도착 지점을 종착 지점이라고 합니다. 끝나는 지점. 자, 이 종착 지점 80% 이상의 도시화율을 보일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종착 단계라고 하고요. 곡선이 완만해져요. 기울기가요. 서서히 도시화가 진행돼요. 오히려 이때는요, 도시 인구가 촌락으로 빠져가는 현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이 잘못된 부분 우리 찾아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네 군데 있어요. 자, 초기 단계는요, 낮은 도시화율 1차 산업 중심 맞은데요. 이땐 인구가 도시가 발달하기 전이기 때문에 도시로의 집중 현상이 뚜렷하진 않아요. 이때 인구는요, 전 지역에 걸쳐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합니다. 네. 그 다음에 가속화 단계에서는요, 역도시화 현상이 발생하는 게 아니죠. 자, 가속화 단계에서는요, 인구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증가합니다. 그럼 인구가 왜 증가하냐? 역도시화 현상 때문에 증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알고 있는 이촌 향도로 촌락지역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도시 인구가 증가하는 게 가속화 단계예요. 종착 단계는요, 80% 이상의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는 거죠. 높은 도시화율을 보이고 있고요. 도시화 진행 속도가 어떨까요? 이제 빠르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서서히 진행되는 단계가 종착 단계 특징입니다. 이렇게 도시화율 그래프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 도시화율 볼까요? 현재 우리나라 2015년에 몇 프로냐? 91.8%의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도시화율 단계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네, 그렇지요.
종착 단계에 속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언제부터 종착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나요? 1960년대 경제 개발을 통해서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이 돼요. 네. 가속화 단계에 들어서게 되고요. 가속화 단계에서부터 종착 단계로 전환되는 시점은 1990년대예요. 90년대 들어서 종착 단계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는 무슨 현상? 도시에서 촌락으로 이동하는 역도시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화율 그래프를 비교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분홍색은 선진국, 초록색은 개발도상국입니다. 자, 선진국은 그래프가 길죠. 개발도상국에 비해서 그래프 길이가 길어요. 네, 개발도상국은 비교적 짧고요. 선진국은 도시화의 진행 기간이 길다라는 거예요. 자, 진행 기간이 길다 보니까 서서히 완만하게 진행되는 특징이 있어요. 반면에 개발도상국은 기간이 짧다 보니까 빠른 시간에, 단기간에 빠르게 진행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여기 점선 보이죠? 이게 그래프의 기울기인데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도시화의 속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프의 기울기가 급경사인 거는 어느 것입니까? 바로 개발도상국 거이죠. 자, 개발도상국은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돼요. 도시 인구가 급증하게 됩니다. 왜 급증하게 될까요? 이촌 향도 더하기 자연적인 증가가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개발도상국은요, 선진국에서 의학기술이 도입되면서요, 출생률이 계속 높은 상태에서 사망률이 낮아지다 보니까 인구가 급증한다고 인구 단계에서 배웠었죠. 이런 인구 급증 현상, 자연적인 인구 증가 현상과 더불어서 이촌향도의 사회적인 증가 현상이 맞물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울기가 급하게 인구가 도시 인구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 그래프를요, 표로 정리했습니다. 자, 표 정리한 거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자, 선진국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선진국은 도시화 곡선의 기울기가 어땠어요? 급했습니까? 완만했습니까? 기울기가 완만했지요. 자, 선진국은요, 기간이 길었어요. 18세기 언제부터였습니까? 산업혁명 이후부터 어떻게 진행됐어요? 서서히 점진적으로 진행이 됐어요. 서서히 점진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도시화가 진행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은 이촌 향도였었습니다. 자, 오늘날 선진국의 도시화의 특징은요, 도시화율이 현재는 어떤 상태일까요? 정체 상태예요. 네, 크게 도시화율이 증가하지 않는 상태고요. 오히려 도시 인구가 촌락으로 이동하는 무슨 현상 발생한다? 역도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개발도상국 살펴보도록 합시다. 개발도상국은요, 도시화 곡선이 어땠어요? 곡선이 기억하세요. 급경사였죠. 자, 개발도상국은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도시화가 진행이 돼요. 경제발전과 더불어서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어떻게 진행될까요? 점진적으로가 아니라 급하게 진행이 돼요. 자, 왜 급하게 진행되었냐? 왜 도시인구 갑작스럽게 증가하게 되었냐? 이촌 향도도 있었지만요.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무슨 증가? 자연적 인구 증가가 같이 곁들여지면서 도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날의 문제. 뭐가 문제일까요? 선생님 인구 단원에서 이미 얘기했었던 건데 이거를 함께 동반하지 못한 채 도시로의 인구가 집중되면서 도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 경제 발전이죠. 자, 경제 발전. 네, 동반하지 못한 채 도시로 인구 집중되면서 도시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자, 이제는 우리 두 번째 주제입니다. 도시와 다음에 도시 문제입니다. 자, 도시 문제, 선진국의 도시 문제와 개발도상국의 도시 문제 함께 보도록 합시다. 자, 그 전에 도시화도 이런 비슷한 표로 정리했죠. 이 표를 사실 붙여놓을 수도 있어요. 붙여놓고 구분만 도시화율, 구분만 도시 문제 이렇게 하나의 표로 만들어도 됩니다. 자, 선진국은요, 도시 문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 선진국의 도시 문제입니다. 선진국 도시는요, 현재 역도시화 현상 등으로 인해서 도시 인구가 점차 어떤 현상도 보여요? 감소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요.
선진국의 도시에서는 인구 감소가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서울 같은 것도 그렇죠. 서울 같은 경우도. 자, 그다음에 시설이 예전에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 역사가 길잖아요. 산업혁명 당시에 만들어진 시설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낡았어요. 노후화되었다. 도시의 활력이 감소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전에 만들어진 예전 초기의 도심, 초기 도심 지역에 만들어진 건물들이요, 굉장히 낡았어요. 이 노후화와 관련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거 지역이 굉장히 허름합니다. 그래서 불량 주거 지역이 도심 주변에 만들어지게 돼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살았던 주택 지역이지만 현재는요 너무 오래되어서 도시에 빈민층들이 들어가 살고 있는 주거 지역이 도심 가까이 도시 안에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불량 주거 지역 내에서는 범죄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도시에서는 불황자들, 노숙자들 문제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발도상국의 도시를 보도록 할까요? 개발도상국의 도시 문제. 자, 개발도상국은요, 갑작스럽게 인구가 많이 도시로 몰리게 되었지요. 그리고 도시 안에서 자연적인 증가율도 늘어나게 되었고요. 자, 도시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합니다. 주택 부족하고요. 수돗물 나오는 상수도, 오염물을 버리는 하수도, 이런 시설이 부족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다 보니까 빈민촌 이런 것들이 도시 주변에 많이 형성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도로가요,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정비가 잘 되어 있지 않고 자동차 대수는 늘어나다 보니까 교통 혼잡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공장이 들어서다 보니까 환경 문제, 수질오염이라든지 대기오염, 환경 문제 발생하고요. 또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가 따라가지 못해요. 경제성장이 같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 문제 발생하고요. 또 이런 실업자들이 많다 보면 사회 불만도 증가하겠죠. 범죄와 관련된 문제도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개발도상국의 이런 도시 문제는요, 선진국 도시에서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개발도상국에서 이런 문제들이 더 심각하고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네, 도시 문제와 관련된 사진들이죠, 자료들이죠. 영국의 런던의 쓰레기 문제, 인도의 무주택, 무허가 주택, 그다음에 방콕의 도시 혼잡 문제, 이런 문제 우리나라 도시들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서울로 예를 들자면 무허가 주택 문제 많이 사라졌어요.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렸었지요. 그때 서울에 무허가 달동네 판자촌들을요 싹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남이라든지 다른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 많이 이주하게 되었었지요. 자, 이제는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자, 살기 좋은 도시란 어떤 도시인가? 자, 예전에 도시하면요, 경제와 산업으로만 관련지어서 도시를 생각했습니다. 경제와 산업이 발달한 곳. 하지만 요즘에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도시 안에서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는 걸 원하고 있어요. 자, 삶의 질이란 뭐냐?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야 되겠죠. 우리가 소비를 통해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여건은 마련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행복감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하면서 계속 일하다가 죽을 순 없죠. 그러니까 여가 생활이라든지 문화예술활동이라든지 의료 서비스라든지 교육 서비스라든지 또는 사람들의 정치 참여의 보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걸 통해서 개인은 행복감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삶의 질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어요. 이 최근에는요, 경제가 성장하면서 일정 수준의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다 보니까 삶의 질의 문제에 대해서 웰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즉 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지요. 자, 그런 측면에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도시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주택 부족 문제이죠.
자, 서울 같은 경우도 전세가 없다고 하지요. 자, 이럴 경우에는요,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를 건설하는 거예요? 공공주택을 건설해서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에 대한 고민 없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살기 좋은 도시의 1위에 오르는 도시가요, 비엔나예요. 이 비엔나는요, 비엔나 도시 인구의 60% 이상이 공공 임대 주택에 살고 있대요. 이 사람들은요, 주택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자, 이런 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왜 도심 주변 노후화된 지역 있죠. 노후화된 지역에 재개발을 통해서 살기 좋은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시하면 또 우리 교통 혼잡 문제 항상 얘기하고 있죠. 자,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굉장히 혼잡한 지역에 통행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우리 서울의 남산터널 지나갈 때 통행료 부과하거든요. 이런 통행료 부과를 통해서 교통량을 조절하는 소극적인 방법도 있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는요,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대중교통, 버스라든지 전철 노선을 좀 체계를 갖추어서 운영해야 되고요. 버스 같은 곳들도 살기 좋은 도시 이런 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트램이라는 노상에 나와 있는 전철이 있어요. 버스보다 규모가 큰 이런 걸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굴절버스라고 해서요. 버스 2대를 붙여놔서 크게 운영하는 이런 굴절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체계 같은 것들을 마련해 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살기 좋은 도시들은요. 환경오염과 교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를 장려할까요? 네, 자전거 사용을 장려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라이부르크의 어떤 지역은요, 자동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이사 오는 사람들은요, 자동차 없이 살겠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이사를 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환경 문제를 보면은, 자, 환경 문제 심각하죠? 자, 하천오염을 위해서는요, 어떤 하천을 복원해야 된다? 생태 하천을 복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천의 생태계를 복원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수생식물 같은 걸 많이 심어 놓습니다. 이 수생식물의 광합성 작용과 성장을 통해 가지고 하천 내에 하천 수질 안에, 하천 물 속의 수중에 산소 농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을 분해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수초 같은 거를 일부러 많이 하천에 만들어 놓는 경우 있지요. 그 다음에 무슨 공간을 확보해야 될까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녹지 공간, 산림 공간, 녹지 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공원 같은 것의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야. 살기 좋은 도시들은요. 그 다음에 살기 좋은 도시 같은 게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무슨 에너지 사용을 늘려야 될까요?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늘려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늘리면은 에너지 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줄고, 그 다음에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환경 문제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유럽에 비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극히 낮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더 많이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사회의 주인은 누구다? 지역의 주민이다, 시민이다. 그래서 지역 주민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또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마련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와 실천을 바탕으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 정리해 볼까요? 살기 좋은 도시는요, 우선 경제적인 거 중요하지요. 경제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뭐 제조업에 치우쳐 있는 게 아니라 4차 산업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문화예술 산업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고요. 두 번째는요, 인구가 지나치게 많은 인구는요, 혼잡과 환경 오염을 불러일으켜요. 적정한 인구 규모를 유지하고 그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변 환경이 쾌적해야 되겠죠. 삶의 공간인 주변 환경, 자연 환경을 쾌적하게 관리해야 되는 거고요.
네 번째는요, 인문환경 중에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도로 기반을 잘 구축해서 교통 혼잡이라든지 환경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끔 해야 되겠지요. 다섯 번째는요, 사회가, 도시가 안정적이어야 돼요. 범죄율도 낮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와 기회가 보장돼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는요, 경제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교육, 의료, 보건, 문화, 주거환경, 행정 서비스 등이 잘 갖춰져 있어야 잘 살기 좋은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기 좋은 도시까지 도시와 도시 문제, 살기 좋은 도시 세 가지 주제를 다 마쳤습니다. 자, 이제 줌에서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